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26장 예카테리나 대제. 망나니 왕자와 결혼한 예카테리나. 프랑스에서 국왕과 왕비와 귀족들이 줄줄이 목이 잘려 나가는 것을 러시아의 여자 황제가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고 있었어. 예카테리나 대제는 30년 전에 러시아의 황제가 되었단다. 옛날에 표트르 대제가 그랬던 것처럼 예카테리나 대제도 서양의 사상을 동경했어. 그러나 예카테리나는 아직도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 그녀는 어느 대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구나. 프랑스는 곧 망할 거예요.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믿은 것은 예카테리나의 자유겠지. 그러나 그녀는 인간 세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러시아의 황제가 되었단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었어. 예카테리나는 독일 왕국의 어느 작은 주의 군주인 아버지와 스웨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어머니의 사촌 오빠가 러시아의 위대한 황제 표트르 대제의 딸하고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울리히라는 아들이 태어났어. 세월이 지나 러시아의 황제는 표트르 대제는 다른 딸인 옐리자베타가 이어받았단다. 엘리자베타 여제는 자식이 없어서 울리히를 왕위 계승자로 삼았어. 그런데 어린 에카테리나가 장차 울리히의 배필로 가장 알맞겠다고 벌써부터 점찍어 두고 있었어. 에카테리나가 15살이 되었을 때 엘리자베제 여제가 예카테리나가 살고 있던 독일로 사신을 보내서 어린 공주를 러시아로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 예카테리나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짜릿했대. 딸이 장차 러시아의 황제가 될 남자와 결혼한다면 자기는 러시아의 황제의 장모가 되고 러시아의 왕비의 친정엄마가 되는 것이니까 그럴 만도 했을 거야. 그날 에카테리나의 아버지는 무엇이 그리 불안한지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 그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러시아에 가면 너는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가 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늘 마르틴 루터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온 집안이야. 약속해라. 러시아에 가더라도 루터파 교회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 아비한테 단단히 약속해. 예카테리나는 약속했단다. 그녀는 아직은 자기가 올리히라고 결혼하고 싶은지조차도 확실히 알 수 없었어. 옛날에 그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 울리히가 10살이던 때였어. 덩치가 유난히 작고 얼굴은 종이처럼 희고 성질이 몹시 고약하고 자주 파르르 떨던 이상 야릇한 사내 아이를 예카테리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단다. 겨우 10살밖에 안 먹은 아이가 저녁 식탁에서 포도주를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나중에는 엎혀서 나가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 아무한테나 화를 내고 하인들에게 거만하기 짝이 없이 굴었어. 어느 하인하고 장난감 병정놀이를 할 때만 겨우 조금 아이답다 싶었을 뿐이었단다. 그러나 자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진다는 생각에 에카테리나의 마음이 혹했어. 혹시 알아? 울리 그 녀석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제법 점잖아지지 않겠어. 에카테리나는 꼭 가서 울리를 만나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옷가지를 꾸려가지고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했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는 거의 1600km나 되고 유럽 땅에서 가장 춥고 황량한 곳을 거쳐가야 했어. 그 여행은 6주일이나 걸렸단다. 곳곳에서 눈과 얼음과 진흙탕을 만나 길을 잃었어. 밤에는 나그네들이 짐짝처럼 두러찬 역인숙에서 잠을 자야 했어. 밀집을 엮어서 깐 방바닥 구석에서는 개와 닭들이 웅크리고 있었어. 예카테리나의 두 손과 두 발은 동상에 걸려서 퉁퉁 부어 올랐어. 이윽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예카테리나와 일행을 따뜻한 망토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맞이했어. 내부가 온통 털가죽으로 뒤덮인 썰매가 그들을 태워서 모스크바로 달렸어. 울리히는 모스크바에 있었던가 보지. 이윽고 예카테리나는 거대한 저택에 도착했어. 수많은 촛불들로 환하게 밝혀진 현관에서
울리가 예카테리나를 맞이했어. 옛날에 봤을 때보다 키가 훨씬 크고 얼굴도 조금 더 멋있어져 보였어. 울리가 다시 만난 예카테리나를 정말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 울리가 아주 멋을 부리면서 이렇게 말했어. 기다리느라 애가 타 버렸어요. 진작 달려나가서 이 몸으로 당신의 썰매를 끌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니까요. 그러나 울리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에카테리나는 그 남자가 싫어졌어. 울리는 여전히 하인들을 난폭하게 대하고 조정의 대신들을 무례하게 굴었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도중에 시끄럽게 굴고 큰 소리로 농담을 해댔어. 장차 러시아 황제가 될 그는 러시아를 절대로 쓰지 않았어. 울리는 반드시 독일어로 말을 했어. 심지어 러시아의 원수나 마찬가지인 프로이센에 가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공공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떠들기까지 했어.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에키테리나가 울리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기대하는 것 같았어. 또 엘리자베타 여제는 체구가 크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풍채와 용모를 가졌고 걸핏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여지였대. 그래서 에카테리나는 울리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는 말을 여제한테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단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심정을 털어놓았지만 어머니는 러시아의 황제의 장모가 된다는 생각이 어리빠져 버린 지가 오래였어. 얘야, 쓸데없는 생각이란 그만하고 늘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단다. 하라고 어머니는 딸을 다독였어. 아버지는 딸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테지만 아버지는 1600km보다 더 먼 곳에 계셨어. 예카테리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러시아 정교의 신자로 종교를 바꾸고 울리히와 약혼식을 올렸어. 거창하고 화려한 약혼식을 치렀지. 예카테리나에게 러시아의 대여공이라는 칭호가 주어졌어. 모든 게 갑자기 달라졌어. 모든 사람들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마마라고 부르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어. 넉 달 후에 울리히가 천연두에 걸렸어. 병이 옮을까 봐서 예카테리나는 당장 어느 먼 궁궐로 옮겨졌어. 그 시절에 천연두는 수백만 명을 죽인 무서운 병이었단다. 울리히는 병이 갈수록 심해졌어. 작은 좀비들이 얼굴과 온몸을 뒤덮었어. 아무래도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 그러나 울리히는 용케 살아났어. 울리히를 다시 만난 순간 에카테리나 너무도 놀라서 곧 숨이 멎어 버릴 것만 같았어. 퉁퉁 부은 얼굴이 온통 천연두 딱지 자국이었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어. 에카테리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단다. 너무나 무서워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를 보는 순간에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쩌겠어. 바로 그쯤에 엘리자베타 여제가 이제는 결혼식을 올릴 때가 되었다고 말했어.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지. 에케타리나는 그날이 정말로 올까 뭐야 무서웠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파혼 이야기는 아예 꺼낼 수가 없었어. 그들이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어. 여제가 몇 달이나 걸려서 직접 계획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어. 유럽 모든 나라의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벌어진 축하잔치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끝날 줄을 몰랐어. 엘카테리나는 이제 정말로 장차 러시아의 황제가 될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 그러나 그 심정은 너무나 참담했단다. 율리는 결혼 후에도 인간성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너무도 이상한 행동을 한 그 버릇이 갈수록 심해지자 조정 사람들은 미쳤나봐 라고 수군거렸대. 노상 찔그린 얼굴이 이제는 곰보가 되었어. 교회에서는 목청껏 떠들고 문화놓은 대사들을 욕보이고 심각하고 진지해야 할 순간에 갑자기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자지러지게 웃어댔어. 툭하면 하인들의 머리에 포도주를 콸콸 붓고 그나마 조금 차분해졌다 싶을 때는 장난감 병정놀이를 할 때일 뿐이었어.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예카테리나는 친구 한 명 없었어. 어머니는 결혼식 후에 집으로 돌아갔어. 그녀는 9년 동안이나 외톨이로 지냈어. 역사책과 철학책을 읽고 군사작전에 관한 책을 읽고 로마 황제들의 삶과 그들의 통치 기술에 관한 책을 읽었어. 예카테리나는 어느 때부터는 군 장교들과 친구가 되었어. 예카테리나가 말을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지날 때에는
시민들이 그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서 한마디씩 하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까지 들렸어. 흥! 나약하고 뒤틀렸고 쌀쌀 맞은 울리히는 아니올시다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황제감이지. 예카테리나는 궁정 생활이 날이 갈수록 외로워지고 힘들어졌어. 울리히는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아내를 모욕하고 걸핏하면 먼 데로 귀향을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또 엘리자베타 여제는 에카테리나가 결혼한 지 9년 만에 낳은 아기를 뱃속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덥석 빼앗아 가지고 휙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어. 혼자만 나가버린 게 아니라 하인들도 모두 그 방에서 나오라고 부르릉을 쳤대. 에카테리나는 혼자 버려졌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너무도 추웠어. 3시간이 지나도록 따뜻한 물 한 잔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대. 엘리자베타 여제는 장차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을 손자를 자기 손으로 키우겠다고 작정한 것 같았어. 손자에게 파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방에 요람을 차렸어. 에카테리나는 6주일이 지나도록 아기의 얼굴을 보지 못했대. 에카테리나는 분노했어. 그러나 그녀는 분노를 삭히고 찬찬히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엘리자베타 여제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병들고 있었어. 물리는 바보인 걸로 모자라서 아주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어. 에카테리나는 자신의 장차 자리를 물려받을 아이를 낳았고 스스로 생각해도 강인하고 총명한 여자였지. 국민들이 그녀를 존경했어. 엘리자베타 여자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 오래지 않아 죽겠지. 그렇다면 성질이 고약하고 행동이 철부지를 면할 날이 아득한 남편을 제쳐버리고 내가 이 예카테리나가 러시아를 다스리지 못할 이유가 뭐지? 아기를 낳으라 지친 몸을 털어버리고 예카테리나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 로마 황제들의 삶과 그들의 백성이 다스린 기술에 관한 책을 꺼내 다시 읽었어. 조장 대신들과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낙네인 줄 알았더니 참으로 총명하고 나란 일에 훤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대신들이 혀를 내둘렀어. 한편 울리히는 이지아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술만 퍼마셨어. 비틀거리며 궁전을 돌아다니고 목청을 터트려버릴 것 같이 고래고래 악을 쓰고 개를 보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하인들에게는 곧 잡아먹을 것처럼 못되게 굴었대. 늙은 여제가 마침내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않았는지 골골거리기 시작했어. 예카테리나가 울리히하고 결혼한 지 16년이 되던 해 여제는 한 번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 자기 힘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야. 여제는 울리히를 곁에 불러 앉혔어. 그리고 쉰 목소리로 힘들게 말했어. 러시아를 잘 다스려다오. 하인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내 아들을 잘 키워야 한다. 곧 두 눈이 감겼어. 그러나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 늙은 여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꼼짝 않고 기다려야 했어. 그리고 여제가 죽자 울리히가 러시아 황제 표트르 3세가 되었어. 에카테리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둘째 아기를 낳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못난 남편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나 춥고 낯선 나라에 와서 16년이나 기다렸는데 잠시도 더 못 기다릴 게 무엇이겠어. 남편을 제치고 황제가 된 예카테리나. 은실로 짠 레이스를 입히고 머리에는 금관을 씌운 엘리자베타 여자의 시신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일 큰 성당에 안치되었어. 6주일 동안 여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예배가 계속되었단다.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있었어. 그러나 예카테리나는 그 악취마저도 몸 맞는 척 했어. 그녀는 날마다 성당에 갔어. 그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착한 며느리인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어. 한편 남편인 새 황제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구나. 그는 궁정 사람들에게 상복을 입지 말라고 하고 몇 차례나 대판 잔치를 벌이고
성당이 누워있는 어머니의 시신을 마지못해서 보러 갔을 때에는 큰 소리로 농담을 짓거리고 껄껄 웃어대기도 했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표트르 3세인 율리는 러시아 군대의 병사들이 이제부터 모든 면에서 프로이센 병사들을 닮아야 한다고 선언했어. 그는 프로이센 군대를 늘 동경했거든. 그러나 오랫동안 프로이센 군대와 싸웠던 러시아 병사들은 프로이센의 병사들을 대단히 증오하고 있었어. 황제는 상관하지 않았어. 그는 군대의 제목을 프로이센 군대와 비슷한 것으로 바꾸었어. 행군과 전투마저도 프로이센의 군대의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했어. 병사들이 격분했어. 그리고 자주 병사를 찾아와 주었던 에카테리나가 바보 같은 남편을 제쳐버리고 황제가 되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수군거리는 병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대. 에카테리나가 둘째 아기를 낳았을 무렵에 군대의 분위기는 기어이 반란을 일으키고 말 지경이 되어 있었어. 그들은 새 군복이 싫었고 프로이센식의 관습도 정말 싫었어. 그러나 거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었는데 표트르 3세가 또다시 엽격기 짝이 없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야. 황제는 돈이 몹시 궁했던가 봐. 그래서 그는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의 정교회가 소유한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 교회의 땅을 빼앗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작정이었던 거야. 교회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나 황제는 막무가내였어. 그는 정교회의 수도원들을 샅샅이 뒤져서 심지어 수도자들의 골방까지 뒤져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집어오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했어. 그러네. 문제는 병사들이 대부분 정교회의 신자였어. 신자라고 하더라도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었겠지만 그 명령만은 정말 싫었던 것이지. 한편 에카테리나는 아기를 낳느라 지친 몸을 거의 가고 있었어. 그리고 몇 주일 후에 그녀는 러시아 땅에 온 후 처음으로 만찬회에 나타났어. 군 장교들, 프랑스의 프로이센 대사들, 조정 대신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손님들이 은수저와 금으로 만든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인 기다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 황제는 높다란 윗자리에 앉아서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어. 황제는 빠르게 취해가고 목소리가 커져가고 행동이 거칠어져 갔어. 그리고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벌떡 일어서더니 에카테리나를 보고 꽥꽥 고함을 질렀어. 바보, 머저리!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널 평생 감옥에 썩게 할 수 있어. 황제가 드디어 갈 때까지 가버린 거야. 군대는 에카테리나를 사랑하고 황제를 증오했어.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쫙 펴졌어. 어물거리다가는 사랑하는 우리 왕비님을 황제로 모실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라. 6월의 어느 날 아침, 에카테리나는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었어. 여제처럼. 그날 표트르 3세는 부르크에 있지 않았어. 그는 어느 작은 도시에 가 있었는데 군대는 그 도시를 포위해서 황제가 꼼짝도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에카테리나가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고 선언할 계획이었단다. 여제처럼 옷을 차려입은 에카테리나가 병사들에게 갔어.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가 황제에게 체포당하고 먼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 죽겠다고 말했어. 병사들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어. 그러자 몇몇 병사들이 소리쳤어. 파벨, 파벨. 황제가 미우면 그 아들 파벨로 바꾸면 돼. 아내는 안 돼. 그러나 그 소리는 이내 잦아들었어. 거의 모든 병사들이 에카테리나의 뒤를 따라 산타페부르크의 거리를 행진하며 외쳤어. 비바트, 비바트. 새 황제의 만세라는 뜻이야. 에카테리나는 상테페부르크의 대성당으로 가서 대주교에게 말했어. 자기에게 신의 축복이 내려지도록 빌어달라고. 대주교는 물론 표트르 3세가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저지른 악행에 원한에 사부쳤던 사람이었어. 그는 예카테나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그녀를 새로운 황제라고 선언했어. 상테페부르크의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종호쳤어. 시민들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 그리고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표트르 3세가 오늘부터는 황제가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들 기뻐했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대. 한편 울리는 자기가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그때쯤 알아차렸단가 봐. 그는 군대를 자기 편으로 되돌려 보려고 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울리의 병사들이 더 이상 그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대. 그는 그날 밤이 새도록
술을 퍼마셨어. 다음날 아침 속이 부글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정신이 어벙벙한 상태로 눈을 뜬 순간에 그는 자기가 이제는 러시아 황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는 황제 자리를 포기한다는 글이 적힌 문서에 서명을 하고 또 에카테리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 뭐라고 썼냐고? 러시아를 떠나서 살게 해주시오. 프로이센에 가서 살고 싶소. 내가 늘 사랑했던 나라라는 건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러나 에카테리나는 프로이센에 가서 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이 아무래도 미심쩍었어. 프로이센 사람들한테 러시아를 공격해서 그의 왕조를 다시 찾아달라고 애원하려는 속셈이겠지.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어느 궁전에 가두어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어. 새 황제가 된 지 딱 일주일 후에 에카테리나는 남편을 감시하는 어느 한 장교로부터 급히 휘갈겨 쓴 편지를 받았어.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옛 황제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때 바리타인스키 왕자님하고 갑자기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신다는 걸 저희가 알고 달려가서 말리려는 순간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쫓겨난 황제가 살해당했다는 거야. 바리타인스키 왕자는 울리히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를 감시하라고 에카테리나가 보냈던 귀족 중 한 명이었어. 경비병들은 울리히가 그 왕자하고 맞붙어서 싸우는 걸 봤으며 싸우는 도중에 울리히가 주먹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주장했어. 에카테리나는 전 황제가 갑자기 죽음을 알리는 포고문을 발표했어. 포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었단다. 이것은 신의 뜻이다.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에 시민들의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의 정장을 입혀서 안치할 것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울리의 시신을 보러 갔어. 길게 들어선 줄에 맨 앞 사람들이 울리의 시신을 본 순간 공포에 질린 탄성이 울려 퍼졌어. 울리의 얼굴색이 자주색으로 변해 있었거든. 목에는 폭이 넓은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어. 시신의 목이 보이지 않도록 감춘 거지. 그러니까 그는 목이 졸려서 죽은 게 없었던 거야. 목이 졸려 죽었다고? 경비병들은 그가 싸움을 벌이다가 쓰러져 죽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에키타리나가 남편을 죽이라고 누군가에게 몰래 명령했을까? 아니 무심결에 남편이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는데 새 황제의 마음을 속을 알아차린 경비병들이 이를 저지른 것일까? 무엇인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에카테리나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녀가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겼을 거야. 에키타리나는 그 후 34년 동안 표토르 대제와 비교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을 정열을 바쳐서 시집온 나라 러시아를 다스렸어. 날마다 15시간씩 일을 했대. 그녀가 다스리는 동안 러시아의 영토는 크게 넓혀졌어. 러시아 군대가 캐나다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를 러시아 영토로 만들었고 오스만 투르크의 몽골로부터도 땅을 빼앗았고 폴란드 동부를 점령했어. 표트르 대제가 그랬던 것처럼 에카테리나도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좋아했어. 그녀는 자유와 평등에 관한 글을 쓴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를 특히 흠모해서 그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어. 또 서양의 관습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몹시도 혼란스럽고 캐캐 묵은 법조문들을 다시 써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권리를 제대로 누리게 해주었고 절대로 사람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대신들에게 신신당부를 했고 러시아 최초의 여자 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학교를 만들어서 과학 아카데미의 학장을 여자로 임명했으며 곳곳에 새 병원을 짓고 서양에서 의사들을 초빙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대. 어느 때부터 러시아 사람들은 그녀를 에카테리나 대제라고 부르기 시작했단다. 그러나 에카테리나가 비록 스스로를 현대적이고 계몽된 황제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이나 프랑스 시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 에카테리나가 이해하는 평등이란 모든 러시아 백성들이 똑같은 하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였어. 그러나 그녀는 어느 누구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은 채로 법을 만들었어. 프랑스 혁명 시기에 에카테리나는 늘 신경이 바짝 곤두선 채로 그녀의 궁정을 지켜보았어. 혹시라도 프랑스병이 러시아까지 전염되지 않았는지를 살폈던 거야. 그러나 에키타리나는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 싶은 자를 제거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 에키타리나의 궁전에 초대를 받았던 어느 프랑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허다한 나라의 궁전에는 무서워서 가지 않으렵니다. 에카테리나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에 러시아는 불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 그러나 에카테리나는 귀족들에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주었고, 귀족들의 땅을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촌민들이나 농노들의 삶에는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그래서 가난한 러시아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배를 줄였단다.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선사했던 프랑스병이 러시아에는 전염되지 않았어. 끝.